김정은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테러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총 26번. 그래서 이제 경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저 경호원들. 일명 974 부대라고 974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걸 이제 지키는 게 한 2,500명? 5살부터 17살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놀았는데 김정은이 아니면 김여정이도 거기 있었지 않을까. 또 유독 또 베일에 쌓여있는 창성 특각입니다. 김정일 본인 허락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목격을 하셨습니까? 예. 기쁨조들 나와서 분위기가 벌써 엄청 좋아요. 가동물로 이렇게 연애네, 연애. 예, 그렇죠. 비밀 한 마리 나가면 총살을 했을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어떤 동향과 행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탁 감지된 거예요. 경호에 집착하네. 김정은이 경호에 점점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더 경호를 강화하고 있네. 사실 김정은이 올해로 집권 14년 차잖아요. 14년 차면 뭔가 집권에 자신감도 보이고 네. 안정감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김정은의 신변을 지키는 경호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저기 한번 진짜 엄청 크네. 저렇게까지 하면서 와야 돼요? 아따. 정말 뭐 체격 큰 그 경호원들이 밀착해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예전과 좀 진짜 달라졌네요. 김정일,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이 있다 치더라도 눈에 띄는 자리에서 등장은 안 했거든요. 네. 딱 지금 어떤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은 경호원이 보여요. 공개석상에서 드러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목을 또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저 007 가방인데 북한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백악관 경호실도 저런 007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뭐가 있냐면 안에 기관 단총이 들어있어요. 기관단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관 단총이 들어있어가지고 손잡이가 방아쇠예요. 당기면 다르르 깨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방탄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펼치면 방패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 약간 경호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과연 김정은이 집권 초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경을 쓰게 됐는지 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저 경호원들 저들은 대체 누구인지 오늘 이만갑에서 이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요인 경호를 해봤잖아요. 네네. 방금 본 저 북한식 경호 방식 실제로 저렇게 합니까? 요즘 같은 선진국 경호 시스템은 하지 않죠. 사실 보여주기식이 너무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호라기보다 뭐 호위의 개념이 강하게끔 이렇게 12명이 이 예. 차량을 에워싸고 막 뛰어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웃겼거든요. 엉켰대 어떡해. 웃겼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이게 경호가 되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모시는 이 경호 대상자에 대한 이런 뭐 존경심과 이런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밖에 저희는 이제 판단이 안 되고 별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못 쏴. 그렇죠. 몸으로 막는 거. 보통 뛰는 거는 차량이 기동하기 전까지 그 속도가 붙기 전까지의 혹시 우발 상황을 그 대처하기 위해서 몇 명을 남겨놓는 거지. 그리고 빨리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거리도 거의 한 100m 이상을 뛰어가고 끝까지 뛰어가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대한민국에 우리 최영재 마스터가 있다면 북한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입니다. 강윤철 씨 모셨습니다. 잠깐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시네요. 그러네. 우리 원수님이잖아. 그렇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허위사령부 출신 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사는 거구나. 아니 북한에서 호위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걸 하는데? 네, 허위사령부는 김씨 일가와 평양을 소화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예를 들어 군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면 김씨 일가와 그 기반인 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대이죠. 호위사령부 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한 목숨 바쳐 옹이해갈 것을 저국과 인민 앞에 다시금 엄숙히 맹세하며 전진합니다. 혹연 이제 김정은이 그 평양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허위사령부가 차출돼가지고 네, 그 경호도 서기도 하고 제가 근무 썼던 데는 특각이라고 김일성이 윤희상 작가에게 준 윤희상 각이라고 있습니다. 윤희상 각이요? 네, 윤희상 각이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 윤희상 각에서 제가 근무를 썼습니다. 그럼 영상 속에서 앞서 지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게 밀착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 호위부 소속인가요? 네, 허위사령부? 그분들은 우리 허위사령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명 974 부대라고 친위대 나갔죠. 그분들은 군 지시를 안 받고 직접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그분들의 사명은 김정은의 그 신변안전 둘째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입니다. 동호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경호실 같은 거고. 제가 974 부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김씨 일가에 대한 호의 그리고 또 김씨 일가가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한 경호만을 전담해보는 그런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 명칭이 974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974라는 게 이제 김종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완전히 낙점된 또 1974년을 따가지고 974 군부대로 그 시점을 따서 이제 974 군부대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와, 몸 자체가 방패니까. 키 큰 애들 다 어디 갔나 되네 조기가. 오, 총이다. 그렇게 길게 안 뛰거든요. 엄청.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사이로 보이는데 이런 거, 묘떡이다, 이런 거 하나 좀 더 가져라. 한 2개 좀 더 가져라. 미국정모. 야, 미국정모. 미국동무한테 한글로 말하네요. 나 이거 참 웃기네. 야, 묘떡 이런 거 하나 좀 더 가져라. 묘떡, 여기. 소리풀 같은 그거는 골로 안 가. 일로 지나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일부러 저런 사람들만 뽑는 건가요? 일단은 경호원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방패잖아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클수록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걸 보시면 돼요. 조선 왕들 왕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의 최측근 경호원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 호위무사. 허위무사. 내시. 내시예요. 내시. 내시. 근데 우리가 내시라고 하면 선입견이 전하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선의 내시들은 평균적으로 덩치들이 컸어요. 왜냐하면 내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최측근이 내시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뭐냐면 왕과 똑같은 몸무게의 그 무게에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시험을 봐요. 유사시에 바로 옆에 있는 왕을 업고 뛰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왕이든지 어떤 지도자의 최측근은 일단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옆에 득호위하는 974 부대원들은 키 180에 몸무게 80kg 이상이 돼야 하고 전체 974 부대에서 5년 이상 군무 태도나 충성심이 높은가에 따라 가지고 김정은 옆에 갑니다. 김정은 옆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죠. 974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바로 옆에서 총을 갖고 있다?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바뀌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974 부대를 신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아주 높은 고위 당 간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몸수색 하겠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몸수색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도 엄청나게 높고요. 한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김정은의 진짜 측근은 뭐 김여정 이런 사람이 아니라 974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이 974 부대 언젠가부터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경호가 많은 사람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다. 점점 겁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최근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아베 수상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시다 수상에 대한 그 테러 위협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5월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또 피습방에서 중상을 입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걸 강화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이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단지 쇼잉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었죠. 그 북한 지역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서 이 홍수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 경호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사실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호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이 시민들의 접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확실히 무서워하는 분위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김정은이 이제 환호하는 군중 속에 파묻혔던, 그래서 꼼짝달싹 못했던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만의 경우에 김정은의 목숨을 노렸다라고 하는 자객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뭐 김정은이 황천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강화가 되면서 경호원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뭐 때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김준 기자 이게 겁이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김정은에게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2012년에 김정은이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고 유경원을 김정은이 현지 시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전된 기관총이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하고 3년 뒤 2015년 김정은이 시찰 예정인 비행장에서 폭발, 의문의 미상의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김정은 집권 3년 차.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테러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총 26번. 26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만큼의 사건들을 김정은이 지금까지 겪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이게 김정은이 자신을 지키는 이제 974 부대에 엄청난 또 특권을 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길래 엄청난 걸 준 건가요? 네, 제가 친한 형이었어요. 그 형이 974 부대에 다녔었는데 네. 그분이 대학 때 소를 잡아먹었어요, 친구들하고. 북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대합니다. 예. 그랬는데 소를 잡아먹으면 최하 5년입니다. 사람처럼 사람을. 최하 5년? 최하 5년입니다. 그랬는데 딱 잡혔는데 보안성 구루장에 들어가는데 한 닷새 만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소를 잡아먹었다면 중범죄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데도 그냥 그 구루장 안에서 그냥 한 닷새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게 큰 혜택인 거죠. 일종의 무슨 면책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974에서 어느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이 황해남도에서 2009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도당 조직비서 그리고 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요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적이 있었는데 한 명만 면제됐어요. 근데 그 한 명만 사형을 안 한 것이 아들이 김정일이 저택에서 군무를 선언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직보로 보고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사용하게 됐다는 거니까 이 아들이 전역하는 걸로 대치돼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와. 혜택이라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사형을 면제해 준다는 건 이건 거의 당연한 거죠. 이렇게 974가 큰 혜택이 자기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이 북한의 974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직접 이만갑 스튜디오에 974 부대 출신 요원 한 명을 모셨습니다. 974 부대원 출신 강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이거 봤던 그 영상에서는 974 부대 하면 뭔가 좀 깍두기 머리에 좀 덩치고 막 190 정도 되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오셨는데 사실 조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974라고 하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974라고 해서 딱 180짜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몇 명이나 돼도. 예, 출신 성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충성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원산 특각, 송남 특각, 상성 특각, 정반산 특각에서 13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190 되는 사람이 몇 하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경호 우리가 얘기하는 그 180 이상은 근접 수행 경호고 경호원들도 몸 파트가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정보 파트도 있을 거고 뭐 검축도 있을 거고 아마 중요한 임무를 하셨겠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특수부대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몇몇 부대들이 있죠. 뭐 UDT도 있고, 뭐 공수여단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대부분 이제 자원하거나 혹은 이미 이제 신병으로 들어간 부대원들 중에서 이제 특출난 어떤 장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차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974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어릴 때 이제 중학교 4학년입니다. 15살 때부터 이제 옥가라고 해가지고 광주학년의 옥가가 이제 그 시군 부위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교 돌면서 제일 먼저 키를 큰 학생들부터 뽑아요. 그 연병장에다 이제 모여놓고 이제 키 큰 순서를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학교에서 뭐 한 10명을 모았으면 그 학교별로 그 모으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야 너 출신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이렇게 하게 되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 신원 조회를 쭉 이제 그동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떨궈내까리인데 되는데 이제 출신 성분, 키, 체력, 뭐 충성심 이런 걸 다 따지면 마지막에 그 정말 간 사람이 아마 100대 1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자리에서 어떤 선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계속 사상 검증과 이제 그 신체 성장 같은 걸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특수한 부대원들이다. 볼 수 있네요. 그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신원조회가 있거든요. 선발된 사람들은 유치원 선생부터 소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 그때부터 이제 신원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당 보안원 있어요. 보안원 지도위원, 담당 의사, 또 시장 책임비서 등 여러 사람이 얘 괜찮은 애야라고 오케이를 놔줘야지 거기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지켜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케이를 놔야지 비로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의 매 단계별로 이제 3명이 보증인이 지장을 찍습니다. 974 부대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러네. 이게 연대 책임을 다 지는 거고 말하자면 974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를 보증 쓴 사람들이 다 이제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단계를 통과를 해서 선발이 되면 이제 김씨 일가를 경우는 드디어 974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974는 그 비밀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 졸업하기 몇 달 전에 먼저 학생복을 입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역전에서 이제 한송 모임이라는 거 합니다. 장군님이 친위전사가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장군님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야 합니다. 뭐 이런 부산 같은 하면 되고 기차에 타면 이제 가는데 이제 중앙당 노동자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군복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거기서 군복 다 갈아입히고 그다음 자기 사복은 다 싸가지고 소포에다 자기 집 이름 붙여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제 저녁에서 집에 와서 그 어린 시절 추억을 좀 그 그리자고 사진을 찾으니까 어머니랑 야 너 그 군대 간 다음에 당에서 나와서 그 사진을 다 회수해 갔다 이러더라고요. 사진을 왜? 예. 그래서 그걸 야 이게 경호부대 가니까 우리를 다 쥐어버렸구나. 하기는 우리가 그때도 그 북한의 그 인구에 없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북한 인구에 없다.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저희 그 아이 때 사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은 다 걷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아예 가늠하지도 못하게. 예. 맞습니다. 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차 타고 이제 평양역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근데 노동당 회관에 딱 들어가서 학생복 벗으라. 그럼 나는 지금부터 군복을 딱 입히는 순간 그냥 심적으로 내가 이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그 974 부대원이 됐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 특수부대일수록 훈련 강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빵! 처음부터 세게 나가거든요. 이 974 부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정말 극한 지옥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정말 넌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됐나? 라고 정신 수양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잠 안 재우는 거예요. 고문인데, 고문인데. 안 돼. 3개월 동안 잠 안 재우고 근무 경계 세우고 정말 지옥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 훈련을 해요. 그렇죠. 잠 안 재우. 예. 해병대 훈련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3일인가요? 이틀인가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 일단 특수부대 자체가 일단 특수한 임무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체력이든 뭐 정신력이든 이런 멘탈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특수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뽑으라고 하는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진짜 다 힘든데 저는 이제 생존, 그 도피 및 탈출, 그건 연계하면 어떻게든 잠 안 자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도망가는 거, 내가 살아남는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시민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훈련이든 정치상학이든 뭐 정신력이든 훈련이든 내 몸이 아니고 장군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훈련하다 보면은 뭐 특공무술이나 뭐 기계체조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딱 규정이 돼서 그럭저럭 배우면 다 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봐서 이게 총 쏘는 사격 훈련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봐서 이게 총 쏘는 사격 훈련이에요. 총이요? 총 쏘는 훈련이요. 이것만 하면 돼. 예. 총을 3발 쏴요. 한번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쏘는데
내가 총을 이제 뭐 낙제 맞았다게 되면 너 장군님한테 달려드는 적들을 싸눕지도 못하고 장군님 호의를 보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걸고 두거든요. 낙제 맞아가지고 지금 기관총 이제 11kg짜리, 그다음에 자보총 3.5kg짜리 탄통 2개 이렇게 턱 메고 소리. 너는 이제 낙제 맞았기 때문에 떼야 돼. 그 모습 보면 그다음부터 순간 겁이 나요. 아이고. 11km 거리를 계속 갔다 왔다 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쏘고 또 쏘고요. 네,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뛰면서도 자요. 잠도 이제처럼 너무 피곤하니까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요. 회장님 말한 것처럼 앉아 싸고 꿇어 싸고 서서 싸고 하는데 이게 뛰면 피활량도 높아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띄웁니다. 무조건 뛰어서 피활량 높아진다, 시력도 좋아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30분 이상 1시간. 경찰부대도 그랬어.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은 이게 잘 조준이 안 되니까 사실 저게 이제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게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부대가 막 뛰고 난리 났어. 막 뛰더니까 200m가 있는 거 그냥 맞춰버리더라니까. 와. 이동규 스승. 오, 이렇게 바로 쏜다고? 너무 빨리 쏘지 않았어요? 이게 하셨던 게 동의하는 게 진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신체는 힘든데 희한한 게 사람이 심폐가 이게 굉장히 심박수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그거 너무 무식하게 시키는 건 아니었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경호원들한테는 필요 없는 사격술이거든요. 필요한 사격은 소총보다는 정확하게 빨리 내가 권총. 빨리 조준해 속사. 빠르게 대처하고 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격술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언제 경호원이 엎드려서 쏘고 나도 앉았어. 쏘고. 나 움직이면서 쏴본 적이 없어. 강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외곽에서 또 이거는 이제 부대마다 다 다릅니다. 이자처럼 이제 딱 측근 경호원들 있잖아요. 만약에 다 권총 다 차고 있거든요. 권총 차고 있는데 이 권총 뽑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지갑 이거 뽑는 거 엄청 세게 하고 우리는 뭐 중무장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또 중무장을 하는 거 있고 예 부류마다 다 훈련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 특수부대를 이제 지망했던 사람들 중에 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국에서 특수부대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부대가 이제 네이비실이니까 이 네이비실 그 막사에 가면 중앙에 종이 있습니다. 저 종이 뭔가 하면 훈련을 너무 힘들게 시키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너희들. 저 종을 쳐라. 그러면 내보내줘요.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면 울면서 가서 그 종을 치고 나가요. 퇴사하는 거예요. 그 종을 치면 나 이제 나가겠다. 깨끗하게 나가게. 깨끗하게 나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도에 탈락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 원하는 부대원이 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인데 보위부라든지 뭐 호위사령부라든지 974라든지 지원했다가 훈련 과정에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974도 나가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군대 생활은 아니고 이제 신병 훈련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빡세게 훈련을 하다 나니까 뭐 다치지 않겠습니까? 뭐 다리도 부상당하고 정신력도 뭐 회등회등 할 테고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거나 부상당해서 나가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물론 농촌과 광산으로 추방되는 건 물론이고 가족, 연대적 책임으로 또 그 오빠 추천했던 사람들까지 추방됩니다. 또 나갈 때도 박수 쳐주고 또 일반 군대 나가는 사람들하고 등급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나가서 잘해라 죽든가 말든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만약 거기서 난 못하겠다고 하면 가족까지 다 그냥 머리 써야 돼. 울면서 계속 있겠다고 해야 돼. 나머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부러지는 게 나아요 거기는. 오히려. 아니 안 붙지 않게끔 부러져야 돼요 그냥. 어쨌든 974 부대는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 가고 싶은 곳은 김정은 최측근인데 그쪽으로 못 가셨어요. 어디로 배치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신변 훈련을 끝나고 427 초소로 가는 원산 특각이었습니다. 예. 갔는데 갑자기 군복을 이제 해군복을 다
바깥에 피더라고요. 그래. 이거 뭐지? 이거 바닷가인데 우리 장군님이 전사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군복을 입을 수 있어? 사람들 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도원 그 신입생들 그 들어오면 열렬히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고의사 비밀을 해가지고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군 부대로 우리가 가상해야 된다. 위장술이구나. 제일 처음에 원산 특각 이건 뭐 전용 집이고 그다음 신선 특각이라니 그 이제 그 온탕 이제 모욕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항 특각, 참성 특각 네 가지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대로 생각했는데 온천 지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왜냐면 거기 장군님만 오시는 곳이니까. 예, 그렇죠. 장군님하고 장군님 가족들이 가는데 여기 온천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딱 일가 가족들만 거기 갑니다. 제가 그래서 강진 선생님이 어디 974 파트에서 근무했는지 974의 조직도를 제가 해보였거든요. 크게 김정은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아까 깍두기들. 정민 씨가 깍두기라고 했던 분들이 6처 직속 부대입니다. 그런데 6처 말고 974는 또 55과와 16과로 나눠집니다. 55과는 평양시의 주요 시설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리고 평양 내에 최고 존엄과 일가가 떴을 때 그들을 경호하는 역할을 55과가 갖고 있는데 우리 강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55과가 아니라 이제 16과 지방부대에 소속돼서 특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김정은 일가, 김정일 일가만 놀러 갈 수 있는 지방 별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별장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 역할을 했던 게 이제 16과에 소속돼 있었던 거죠. 특각이라는 게 아까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 그 일가를 위한 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김정은이 측군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 특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에 널려져 있는 특각이 한 30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하면 저의 아버지가 김일성을 호위했던 1호위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의 동선을 보게 되면 한여름에는 저기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특각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묘양산 특각에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초겨울쯤 되게 되면 평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는 저 따뜻한 항해남도 달천 같은 데 가서 이제 온천 치료를 또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경치 좋은 곳 명소들에는 이 특각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이 특각에서 이 초우와 유람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다는 뉴스를 좀 봤거든요. 아니 요트 탄다는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유람선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얼마 전 사진이라고요? 그럼요. 이번에 김정은 일가가 호화 유람선을 탔다는 그 특각이 바로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봤지만 그 유명한 원산 특각. 원산. 네. 데니스 로드먼 농구 선수가 김정은이랑 친하잖아요. 북한 왔다 갔는데 이비자선보다 더 시설이 좋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곳도 바로 원산 특각이에요. 모든 시설이 7성급이었다라고 데니스 로드먼이 폭풍 칭찬했던 곳도 원산 특각이에요. 여기는 그 대체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게 폭로된 데잖아요. 저기는 그저 김씨 일가의 그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간이 다 정해졌어요. 경마 타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는 시간 한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5살부터 한 뭐 17살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놀았는데 그때는 그 담당 지도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유람선을 타고 나갑니다. 근데 대체로 그 유람선이 뜰 때는 김정일이 아니면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타고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수상스키를 많이 타요. 그때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름을 뭐 몰라 그러지 김정은이 아니면 김여정이도 거기 있었지 않을까. 그 삼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장군님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아요? 모르죠, 잘. 모르지 나는. 이게 수상스키라는 게 그러니까 빠른 배가 가고 줄 이렇게 뒤에 매달고 가서 이렇게 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고 그 제가 그때 그 표현하기는 물 오토바이라고 또 물 오토바이가 여기 하루 일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김일성이 불우한 자식이었거든요. 엄마인 고영이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김정일의 종실 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원산 특각에서 이제 김정일이 고영이와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김정철 이렇게 그 자기 자식들을 아마 여기에 감추어 두고 아마 생활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끼리만 생활하게 되면 좀 힘드니까 좀 고독하니까 이제 고영이 동생이 고용숙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용숙이 자식이 한 3명인가가 돼요. 그리고 또
고영이 위에 오빠가 있는데 고동훈이라고 그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식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영이와 그 형제들이 자식들이 아마 거기서 같이 놀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기서 본 애들 중에 그 김정일의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만약에 뭐 잘못을 하더라도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숙청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한테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각 구무소의 사람들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아이들 보고는 공주님이라고 남자 아이들 보고는 대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있진 않았지만 제가 친한 형이 그때 당시 974 했던 분이 이렇게 머리가 엄청 긴 여자인데 우리는 그분 보고 공주님 했는데 말을 엄청 잘 탔다. 매일 말을 타다시피 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타면 앞에 꼭 한 분이 이런 말을 꼭 삐를 고 달린답니다. 네. 보통 공주. 네, 딱 쥐고 달리는데 그때는 그냥 이름은 못 부르고 공주님 했는데 아마 그게 김여정이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아무나 거기서 말 타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김정일이 저택에서 경호했던 애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가 기분 좋은 날 집에서 사격을 한대요. 지하 사격장에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집 근무소는 애들도 같이 들어가서 사격 훈련을 한대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제분이라고 했대요. 자제분. 이름 없이. 네, 자제분님들 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격하는데 이 안에 딱 들어올 때 보면 이거 뭐 복장 자체는 무슨 사격 선수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사격. 그냥 뭐 귀마개 뭐 눈이 깨끗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또 대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오고 제대로 쏜대요. 그리고 훈련도 야네가 해준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들어온 초보 이게 집사지 뭐 가네가 뭐 말이 붙일사지. 안에 집사들은 처음에 떨어가지고 못 맞춘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옆에서 김정일이 보고 있고. 같이 쏘니까 김정일이가 술 딱 먹으면서 술 한잔 따르면서 아직 심장이 약하구만. 그래서 날 지키겠어? 막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쭉 마시고 쏘라고 하고서 30점 맞으면 표창 주고 표창에 사진 찍는 거래요. 나랑 사진 찍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진 찍는 그 단독 사진에는 북한 전역에 나가서 김정일이 장군님하고 단독 사진 둘이서 찍었다? 아유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근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나오다 나니까 그 자제분들하고 찍었다는 그 사진은 안 주고 김정일하고 찍은 것만 주고. 에이, 치사하게. 너절하죠 뭐? 그래도 그 김정일이랑 찍은 사진이면 이게 무슨 뭐 그냥 풀패스잖아. 단둘이서 찍은 거는 특종의 특종이죠. 그거. 그렇지. 집에 이제 같이 단 둘이서 찍은 사진이 이제 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사회주의 그룹파가 들어와서 이제 USB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남선 드라마가 있다라고 정보를 듣고 이제 집을 급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진 축 보고 단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 하게 되면 바로 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큰일 나요. 그럼 합성 사진 안 돼요 혹시? 아이 그 총살대응 하려고 또. 무슨 김정일하고 찍은 합성 사진을 갖다 그러면 당장 총살이 있어. 저희 아버지도 1952년부터 95년까지 43년을 김일성을 경호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야 단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김일성이하고 그러니까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제 김일성이 너희들 나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았는데 나하고 같이 둘이서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말년에 그 말년에 그제서야 한번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라고? 말년에 찍고 그걸 이제 집에다 갑옷처럼 걸어놓게 되면 들어오는 모든 족수들이 보고 이거 안 돼갖구나 하고 쭉 나가죠.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각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30군데 정도의 특각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가는 특각과 안 가는 특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경호는 다 서마화합니다. 심지어 원산 특각 같은 경우는 경호 수준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 특각이 그렇게 한 30개 되는데 현실적으로 974가 들어간 특각은 이게 다 중요한 특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74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예, 딱 974에서 딱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산 특각이 제일 그 자제분 특각이라고 북한에서 자체가 다 이제 소문나서 그쪽으로 이제 다 합니다. 근데
근데 그걸 이제 지키는 게 이제 한 2,500명? 이제 한 2,500명? 군인들이. 근데 그게 이제 특각 하나를? 예. 특각 하나의 연대 규모야. 특각 몇 개면 사단에다가 이렇게 사단이. 연대라는 게 사실은 한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부대인데 그걸 특각 하나를. 그 경비 인원들은 또 이제 50m에 한 명씩 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50m에 하나씩 서는데 다 기관총 무조건 이제 그게 정상 근무 때고 이제 행사 근무라고 할 때 김정은이도 나갔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올 때는 25m에 한 명씩 서는데 7.6mm 경주기관총을 설치하고 김정일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발전된 전자기계라도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람을 그 25m 안에서 세우는데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기보다 이제 사람이 낫다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가 감시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감시하면서 누가 뒤를 돌아서 총을 쏘지 않겠는가, 이런 감시까지 같이 해서 25m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상에서 삼엄한 경비를 하지만은 바다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또 공격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병들이 그 안에 들어간대요. 물에? 감수 상태가 돼가지고 수중 매복 작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오래 살겠다. 이게 참 실제로 이 물속에서도 경호를 섭니다. 야, 제가 북한에서 진짜 살 때 북한 직업이다. 저희 옆집에 그 1호위부 소속 1호위부 직속 잠수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1994년에 이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 1차 핵 위기 때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을 방문해서 지미 카터가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쭉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잠수부들이 다 밑에 깔려서 같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수중 공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상시라는 게 상시고 이게 그냥 물놀이 장소를 지킨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도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인력 낭비고 국력 낭비인 걸 북한도 알아요. 그런데 왜 특각을 974 부대로 동원해서 똘똘 애월 싸느냐. 이 유사시에 말이에요.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전용 자가용을 타고 곧장 일단 특각으로 대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각에서 배나 아니면 지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탈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북한 엑시트 작전과 특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특전사 출신의 최영재 마스터가 특각이 어디 있고 원산 특각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저기에 어떻게 보초 쓰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유사시에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각의 경호 체계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강진 선생님이 질문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경비가 배치되는지를 봤는데 일단 정 가운데 특각을 중심으로 이중 시스템으로 경비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제 1선 974 인원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의 특각 땅이에요. 이걸 삥 둘러서 잠복 초소가 한 15개 정도 그리고 보초소가 50m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 인원마다 자동 보총은 기본이고 기관총도 잠복 초소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외부 1선이에요. 그 안에는 2선 경비가 또 있는 거죠. 또 있다고? 아니 저 정도면 저거 산 하나 통째로 다 가져간 거죠. 다 가져간 거죠. 그렇죠. 가져간 거예요. 저게 뭐냐면요. 특각에 보일 수 있는 산 봉우리에는 다 그 경호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다음에 그 1차선에도 이제 그 앞에 이제 차단물들이 한 8중을 돼 있습니다. 옥지 차단물, 절조망 차단물, 방울 차단물, 삭제의 차단물, 뭐 콘크리트, 이런 게 있고 또 그 앞에는 또 이제 분견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각을 보면 사실상 1선도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에는 이제 뭐 비행기나 아니면 항공기나 이런 걸 가상해서 이제 또 그 특각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내부 경비가 있는데 그 내부 경비는 여기 잠복호 경비보다 또 더 강합니다. 25m 하나씩 쫙 이렇게. 25m. 이걸 보면 저희가 그 근접 경호할 때 12명이 에어싼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12명이 에어싼 거죠. 의사 주인공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자, 창과 방패 창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최영재 마스터는 이제 이런 삼엄한 경비가 돼 있는 특각을 뚫고 들어가서 뭐 요인 암살 및 폭파 같은 어떤 특수한 임무를 이제 그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부대의 요원이셨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제 강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각을 사수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또 받고 북한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예.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이 특각으로 갑니다. 네. 최영재 마스터 같은 부대원들이 멋있어. 사수할 수 있습니까? 사수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질문을 제가 특전사에서 많이 받는데요. 저는 뭐 특전사에 대해 강의할 땐 그래요. 그냥 우리 장병들 조용하게 뭐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생명이 담보될 정도로 김정은이가 지금은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전투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인원수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이제 오셔서 이런 강연들을 하고 많이 그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저희도 분석을 하죠. 전략 분석을 하면 그래서 유사하게끔 한국에서도 가정에서 저희가 오히려 적이 돼서 뚫는 연습을 합니다. 50m 간격씩 세워나가요. 24시간 해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24시간을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서. 로봇이 아닌 이상. 분명히 해이해지고 딴 생각하게 되고 멍 때리게 되고. 근데 50m면 야음이 되면 월광이 없으면 월광이 제로 상태가 되면 50m 내가 딱 봤을 때 쉽게 안 보입니다. 20m만 떨어져도 누가 진짜 은밀하게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면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실제 뚫어봤을 때 가장 시나리오를 했을 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뚫어봤어요? 네, 뚫어봤어요. 그러면 실내대로 보초소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 앞에 차단물이 한자들 8중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군데만 또 뚫는 게 아니죠. 한 군데만 뚫는 게 아니고 특수부대 여러 부대가 여러 군데로 들어가게 되면 10년 안 된다. 예. 왜냐면 여기도 찾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북한 지형 자체가 아까 보셨듯이 산악 지형이잖아요. 네. 산악 지형은 이렇게 지형 지물 자체가 경계가 직선이 들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에는 충분히 그런 이제 허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각의 이 민간인이든 뭐 군인이든 정말 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무조건 쏴 죽인다. 그런 말이 있다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치. 특각에 허가 없이 진입하면 그게 뭐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간부든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래가지고 974 부대 대원들은 그 자기 접근 지역을 오는 걸 사살하는 걸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사살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장군님을 지키는데 큰 그 했다고 해가지고 네, 보상이 있으니까 보상도 있고 혜택도 있고 승진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은 특학을 지키시는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특학을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이 지으면서 돌아다니시는. 그래서 다른 그 덤프 트럭은 절대 뭐 평양시 이런 데 못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지 부대차만 들어왔었어요. 예, 그 정도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정도로 대우를 받던 그런 부대였는데 그 974 그 구역으로 뺑소니 사고 내가지고 이제 도망을 왔는데 뒤에 교통 경찰이 붙은 거예요. 교통보안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온 거예요. 교통 위반했으니까 따라오는데 그냥 그 운전수가 튀어 밟았나 봐요. 그래서 974 구역으로 그 차가 그 덤프 트럭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살을 했는데 그냥 사람이 통 하고 튀어서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근데 예, 아버지가 그거를 보시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 그 얘기를. 저도 이거 직접 봤는데 2015년에 나기부 사위니스라고 저 오라스콤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려 링크 때문에 지금 계속 북한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집트 통신회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통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외무성에서 나가는데 초대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솥 하고 옆에 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쏜다. 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초대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 독재자 한 명 지키려고 2,500명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다 말아먹는 거잖아요, 지금요. 2,500명이 죽는 건 I don't care,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몇천 명, 몇만 명의 자기 자국민은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독재자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90년도 중반 때 잠깐 필리핀에 취직을 하려고 잠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한 번은 쫄래 걸어가다가 어느 건물, 화려한 건물 근처로 갔는데 옆에 있던 그 필리핀 파트너가 잠깐만 가지 말라고, 근처 가지 말라고. 왜 근처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가 대통령 별장이고 가면 너 감전된대요. 왜?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선 보이지? 저기가 고압선이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이 볼티지 해가지고 접근 금지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왜 없냐 했더니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지 몇몇 시범 케이스로 감전되면 입소문이 날 거 아니냐. 국민들의 목숨은 아깝지가 않냐. 독재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것이 한두 명 시범 케이스를 죽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두 명이 죽던 간에 뭐 북한같이 뭐 2,500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뭐 아깝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건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김정은과 김정일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사람들로 에워싸면서 이 특각들을 꽁꽁꽁꽁꽁꽁 숨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특각 중에서도 유독 또 베일에 쌓여 있는 특각이 있는데 바로 창성 특각입니다. 북중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이 창성 특각이라는 곳인데 김정일 가족들이 지내는 본관이 있고요. 그리고 호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호수 건너편에 연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곳인데 저 연회관은 김정일 본인 허락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가족들이 지내는 본관과 단절이 돼 있어요. 뭔가 은밀하고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특각 구성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창성 특각인데 자, 과연 저 연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혹시 강진 선생님이 창성 특각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연회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목격을 하셨습니까? 예. 이 안에는 부인이든 자제분이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딱 한 8시부터 10시 되면 호동들에서 이제 여성 관련들도 나고 그 기쁨조들 나와서 분위기가 벌써 엄청 좋아요. 그 센터 그 연회장 앞에 이제 차들이 빽빽빽빽 써요. 특각이라는 건 이렇게 골짜기에 있다나니까 말 한마디가 쩡쩡 울립니다. 멀리까지 들리죠. 예. 그게 우리 한 100m, 뭐 200m 서도 쩡쩡 들려요. 특히 웃음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10시, 11시면 여기서 차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딱 정리되면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 전에보다 못하더라 하면서 그 센터 앞마당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거든. 고쳐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웃고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거든요. 이제 새벽 4시, 5시 그때 이제 다 이제 나갑니다. 호동에. 김정일이 또 나와서 여동, 삼화동 너네 왜 안 나와? 응? 이렇게 하고 불러내고서 이제 아침 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 아침 운동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아침 운동 그 하는 게 달리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그 조금 느낀 게 이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옛날 90년도 그 단복 같은 거 물이 나란 거 입었는데 여성들은 아예 그 또 이제 완전 이쁜 옷들을 입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연애네 연애. 예, 그렇죠.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오물장을 전문 관리하는 분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예, 쓰레기. 그러니까 그건 중대에서 충성심이 제일 높은 군대가 그걸 맡아서 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나오는 이런 연애 한 번씩 하고 그 쓰레기 오물이 그 완전 비밀입니다. 김정일이 뭘 먹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날에 탁 받기 전에 이제 새벽 4시, 5시에 이제 그 오물장 차를 대요. 그다음 그 경호원들이 거기서 이제 포장을 내가 다 이렇게 적으면 음식들을 다 싸는데 그때 보면 이제 맛보려고 술도 나오고 저희도 그때 군대 나가서 이제 파인애플이요, 바나나요, 그다음 무슨 레몬이요 이런 걸 그때 봤습니다. 유리요. 예, 그다음에 이 뭐 배추도 이렇게 잎사귀 싸서 가는데 그걸 이제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유해부에 나가서 지적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저 974 부대원들이 이렇게 뭐 많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10년, 13년 동안 있다 보면 이제 진짜 많은 거를 알고 서로 친해지다 보면 정보 교환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휴가 한 번 없대요. 13년 동안. 봐봐요. 지금 이 방송 기준으로 13년 전 2010년도, 2011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이만큼 미래 때부터 지금까지가 많이 지금 나가도 못 나가고. 대박이다. 그때 974 부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 한 명의 그런 지금 뭐 파티 연애를 위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 13년의 인생을 허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부모님 상당하면은 그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당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가서야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갔으냐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식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죽었을 경우에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는 준대요. 알려는 주는데 왜 죽었냐? 사망 원인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혁명과업 수행을 하다가 장렬하게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열사증 하나만 딱 준대요. 그리고 열사릉에 또 시신을 매장해가지고 가족들도 쉽게 조문을 못 가게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한 사람의 독재자를 위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 가족을 이제 풍비 박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 이건 가면 안 되겠네요. 13년 동안 연락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암담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뭐 동선부터 뭐 버릇부터 습관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네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새 나가겠죠. 근데 정말로 거기서 딱 암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도 혹시 접촉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 사실은 경호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정보가 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람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유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기본 목적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뭐 탈북을 했다더라, 누가 입당을 못했다더라,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본인 귀에 들어가게 되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몰입하게다 되고 꽝 하게 되면 뭐 황천길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격배시키게끔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드라마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사상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이제 974 부대 대원들한테 바깥 세상의 그 소식을 완전히 접하지 못하도록 사회하고 완전히 격배시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부대에서 이제 그 한 95년도가 그때 한번 제대한 사람이 그 중국을 내서 뛰다가 잡혀서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이제 총살을 했어요. 어머. 예, 그 총살을 해가지고 다 경고를 해주고 그걸 이제 강연자로 다 띄고 해마다 그 이제 정시 강의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비밀 한마디 나가면 이게 장군님이 신변이 관련된 거니까 근데 죽어도 그건 보상해야죠. 자, 13년간이나 이제 그 안에서 단절되게 삽니다. 하지만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 선택권 티켓을 줍니다. 야. 대학 선택권 티켓을 줍니다. 야. 김일성 종합대학, 김정숙 사범대학, 김책공업 대학,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가고 싶은데 아무나 고르라우. 고르라우. 그냥 진정한 수시네.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학을 그냥 고를 수 있다고요? 이거 저 진짜예요?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맞아요. 큰 이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보면 되게 부러울 만한 얘기죠. 뭐지? 대학 자유이용권을 주어진다는 거니까. 대학 자유이용권. 13년간 974에서 소위 뺑이 쳐야 그에 대한 겨우 보상으로 원하는 대학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고 싶을 경우에는 내가 대학 보내준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역하시고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셨나요? 예, 김정숙 사범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일성이 그 와이프 이름을 단 대학입니다. 이게 974 제대장이 특별한 게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김척 종합대학이든 어느 대학교 가도 다 이제 김일성 동지 혁명력 사학부 아니면 김정일 동지 혁명력 사학부 그다음에 사회청년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정치와 관련된 데까지 기술직이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자르기 있어요. 배운 거는 뭐 아무것도 총 쏘는 중심 거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성심하라고. 974 나오면 입시부터 취업까지 다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대학이든 사회든 적응하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13년을 배운 게 그 충성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 나와서 이제 대학 다니자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가마 장사를 했어요. 가마를 메고 자마다 나갔다 들어갔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버지 엄마가 이거 당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는 왜 하는가? 당마당에서 당원들이 왜 그러는가? 하면서 제가 그걸 한 주간 동안 못하게 아버지 엄마 집에서 자마다 못 나게 막았어요. 내가 창피하다고. 네, 내가 장군님 앞에 보기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그 우리 매부가 있어요. 매부도 이야기하고 형도 이야기하는데 야 임마, 네 그 입안에 들어간 쌀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쌀이고 네 학교 담배 한 각씩 네 가져가는 게 무슨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네 그 담배 한 각에 쌀 한 킬로 값이야. 이러는 거예요. 월급은 13년 동안 엄마한테 간 거 아니에요?
예, 갔죠. 근데 그 23,000원 가지고 제가 13년 동안 받은 게 23,000원 돈이라고요, 한국 돈? 예, 예. 아니, 북한 돈 23,000원. 23,000원? 예, 그러니까 쌀을 제가 그때 20kg 싸고 그다음에 담배 몇 각 싸고 그다음에 고기 싸니까 끝나. 예. 13년 전체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예. 뭐야, 혜택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도대체? 아버지가 이게 별을 예. 2개를 달고 계셨는데 아버지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 1,000원이었어요. 저 혹시 강진 씨. 예. 전역하고 좀, 야,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게 있어요? 학교에 있는 이제 그 학생네 집에 갔댔는데 네. 예, 그 집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생일 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 전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밥소를 였는데 거기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전기밥도. 예, 말이 나와. 밥이 다 됐습니다. 말이 나와. 예. 말하는 바까마. 근데 예, 말하는 바까마죠, 일명. 근데 그건 난 누가 말하는 거 한참 봤어요. 난 누가 말하는 거 한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야 이거 뭐지 하니까 막 웃더라고 웃으면서 이게 남소선 바까마라고 그게 우리나라 바까마? 예. 그러니까 그 국경에 있다 나니까 이제 중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남소선이 이렇게 잘 살아 하면 이런 큰 충격에 받은 충격받았겠네요. 충격받았습니다. 예. 난생 처음 본 거니까. 예. 이만한데 불도 안 뗐는데 밥이 됐다? 예. 근데 제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 이제도 약간 예. 뭐 북한에서는 이제 군복무 10년 한 사람들은 석기라고 하는데 완전 석기래. 13년 한 사람들은 종신석기라고 하는데 완전 속기라고. 영원히 석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다 듣고서 내가 무슨 석기야. 그 돌대가리란 소리예요. 돌석 머리도 자랐다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았는데 결국 그게 한 1년도 못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뭐 부모한테 제일 먼저 욕을 먹는데 야, 니 아직 사회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니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막 연애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그 옷가슴도 있으니까 뭐 연애 이런 거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 안에 여자들은 다 김정은 여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제가 31살에 결국 전역을 내서 그것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 전역을 냈는데 좋은 여자 하나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담당했던 학생이 지금 금방 이제 제대된 지 1년 됐는데 26살이고 제대군인 당원이다. 여성분도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예. 어쨌든 제대군인이고 당원이 그걸 떠나서 여자라는 바람에 그냥 덮어놓고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 선생님이 뭐 장소로 정하니 그 해산에 그 위원회 그 송봉국수집이라고 있어요. 유명하게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국수를 먹으면서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예. 보자마자 첫 데이트야, 인생의 첫. 예, 만남. 그러니까 이게 맞서주는 게 그 뭐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그냥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근데 손을 잡으니까 이게 뭐 모든 이게 심장이 다 뛰고 튀어나오지. 모르게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걸 처음 그런 걸 느껴보니까 그냥 이렇게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임신됐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고 결혼식을 해서 또 6개월 되니까 그 아내가 한 3개월 돼서 쓰러졌습니다. 네? 아내가 한 3개월 돼서 쓰러졌습니다. 네? 임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쓰러졌어요. 네네. 근데 그 쓰러진 이유가 그 내가 대학 다닐 때인데 계속 이렇게 열이 나면서 그래서 너 이런 무슨 결핵 같은 거 있지 않나? 이게 미열이 계속 나는 건 이게 결핵밖에 없는데 한데 제 아내는 군대 가서 결핵이 영양실조 하다가 결핵이 왔어요. 근데 그걸 결핵이 와서 그냥 전역을 하면 되는데 그 당원이라는 게 뭔지 입당도 못하고 뭐 군사복무 망식이라는 것도 못죠. 북한에는 보면 이제 결핵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방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데리고 와서 이제 검진해 본 데는 또 검진해도 그저 안 합니다. 전기 안 오니까 저기서 디젤로 한 10km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 거기다 이제 전기 걸어서
이제 발동기 걸어서 이제 봐보는 거예요? 예. 검사했는데 그 개방성 결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듣는 순간에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거 이면수라고 그 북한 물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일 수가 없어. 어쩌다 한번 돈이 생기고 정말 내가 어디가 불법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어쩌다 반찬에다 그 알을 때 하나 올려놓으면 엄마가 먼저 집는 게 아니고 아들이 그 4살짜리, 예, 1살짜리가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앓다가 그 이제 결국 하늘나라 갔는데.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 4살짜리 아들을 여자처럼 그 먹지 말라고 머리를 계속 쳐놨거든요. 야, 너는 이제 크면 먹을 게가 많고 엄마가 지금 아픈데 니 왜 처리 없이 계속 그 엄마 반찬 먹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또 내가 대학 가면은 이제 그 몰래 이렇게 안 먹었다 아들을 또 이렇게 물고기를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 졸업한 해 어쨌든 하늘나라 가고 그래 그걸 그때 저는 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게 어쨌든 지금도 그건 뭐 아들한테는 그 큰 저기 뭐야 죄고 그런 죄의식 속에서 저는 뭐 계속 이제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앞서서 이제 결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씰이라고 해서 결핵 예방한다고 이렇게 그 돈도 모으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북에서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쯤이면 남한에서 결핵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병이 아니에요.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네. 6개월 정도 이렇게 약 먹으면은 거의 다 완치되는 병이고 한국에서 결핵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정말 그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야, 이게 저희 아내도 정말 이런 데 데리고 왔으면 이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가정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 내가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북한이란 땅에 너무 그 북한에서 이런 반체제들이 그 한다고 하던데 저도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자, 이 락스람 해가지고 북한의 변속관이라고 해요. 그런 데도 막 던지고 친구들끼리 김정은이 저 새끼 있는 기간은 우리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우리 이제는 그 각성해야 된다. 그 남소선이 좋다는데 우리 남소선 안 가겠는가 이런 모의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참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화가 나네요.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살짜리 아들이랑 엄마 아빠 식탁에 앉아가지고 생선구이 한 마리 나눠 먹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자기 혼자의 그런 그 안위를 위해 가지고 2,500명의 젊은이들의 삶을 희생시킨 거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알아요. 그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자기 국가가 공화국이 몰락하는 것은 외부 침략, 전쟁 때문에 몰락하지는 않는다. 내부 붕괴 때문에 끝을 볼 것이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붕괴되는 거의 가장 큰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배신감이에요. 내가 믿었던 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속았구나라는 배신감이거든요. 특히 최측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13년 동안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은 것이 다 신기루였다라고 느끼면서 지금 이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2, 제3, 제4의 강진 선생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국가는 하루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